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인철입니다. 만 29년을 맡고 있는 우리 그 장성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강연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규제개혁은 공감에서 시작된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공감. 공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 개방형 임용직으로 첫 취임을 했을 때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됐을 때 어떤 그 공무원이 갑자기 제 사무실을 쳐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자기 하남시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남시에서 왔는데 하남시의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남시의 이 수건 사업을 해결해야 되는데 서울시건 어디건 행자부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장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된다. 그럼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제 그러시지 말고 앉으시라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설명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착 패드 있죠, 아이패드 같은 거, 그걸 딱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하남시하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하남시 강동구 상일동 쪽인데, 서울에 이제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5호선이 상일동에서 끝나요. 근데 상일동에서 하남시 시청까지는 뭐 차로 가면은 한 10분 정도. 근데 그 5호선이 상일동에서 끝나니까 하남시의 새로운 도심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막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살지만 하남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양반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래서 이런 공무원도 있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최근에 하남시에 규제개혁 강연을 갔는데 하남시 시장님이 와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때 그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아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공감의 핵심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좀 많은데, 우선 규제개혁이 왜 필요한가? 한국에 규제가 많은데 왜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좋은 규제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 정부의 규제 혁신 전략, 우리 장성군 같은 지방 자치단체는 규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공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부치고 규제 개혁을 안 한 정부가 없어요. 규제 개혁을 맨 처음에 시작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김영삼 대통령도 임기 말에 규제 개혁이란 말은 했지만 행정규제 기본법이 1998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에 입각해서 규제 개혁이 본격화되는 게 이제 그 시점인데, 보면은 김대중 정부 이래 모든 정부가 국정과제에 규제 개혁을 써놨어요. 열에 한 명 없이 모든 정부가. 그리고 제가 이제 국무조정실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부처의 업무 평가를 할 때 25%는 규제 개혁 실적으로 평가를 해요. 엄청나게 센 강도의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다음에 열심히 다양한 도구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OECD에서 보니까 한국이 규제개혁 모범국가예요. OECD에서. 왜 한국이 모범국가냐면 좋다는 제도는 다 도입해놨어. 전 세계에서 좋다는 제도는 다 도입해놨어. 문제는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국민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 영향 분석 같은 거는 굉장히 고도화된 규제개혁 기법인데,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요.
굉장히 오래 전에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도 많이 만들었고 도구도 있고 기구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건 이제 각 정부가 어떻게 규제 계획을 추진했나 하는 게 이제 쭉 적혀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에브리바디 규제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정부가 규제 개혁했다고 자랑한 건수가 몇 건이냐? 32,228건의 규제를 개혁했다고 자랑을 했어요. 이거는 국무총리실에서 발행하는 규제 백서에 나온 거를 통계로 잡은 겁니다. 연평균 1,289건의 규제를 개혁했어요. 자, 이렇게 3만 건을 규제를 개혁했으면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들과 기업은 이제 더 이상 규제 때문에 애로를 겪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성적표가 그렇게 열심히 규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은 한국은 아직도 낙제생입니다. OECD의 이제 규제 개혁을 얼마나 잘했는가를 나타내는 게 PMR 지수라고 하는데, 이 PMR 지수가 높을수록 나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998년에서 우리가 숫자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숫자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OECD 평균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어. OECD 평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순위는, 이건 순위가 1등이 제일 나쁜 거겠죠. 1등이 제일 나쁜 거야. 1등은 뭐냐?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한국이 몇 등이냐? 8위였어요. 8위였다가 9위로 조금 개선됐어. 그러다가 6위, 4위, 6위야. 근데 요 마지막 2018년도 순위는 처음으로 이 조사를 받은 나라가 3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빼면 실질적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3번째로 규제가 강한 나라라는 소리예요. 98년에는 그래도 8번째였는데 규제 개혁을 그렇게 1년에 2,000몇 건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평가는 세계 3위의 규제 강국이다 하는 겁니다. 한국보다 규제가 강한 나라를 찾아보면은 초지일관 한국보다 규제가 강한 나라가 딱 2나라가 있어요. 튀르키예하고 멕시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98년도에 보면 한국보다 규제가 강한 나라가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 터키인데, 폴란드나 그리스나 헝가리나 체코, 포르투갈은 이 리스트에 보면 2018년 리스트에 보면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죠? 1998년 리스트에는 탑10 리스트에 자랑스럽게 올라가 있었는데 2018년이 되니까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나라는 명단에서 사라졌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들 나라는 한국보다 실질적으로 규제를 개선을 해가지고 이 리스트에서 순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딱 3나라가 탑10 리스트에 반드시 끼는 나라가 있어. 튀르키예, 터키,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규제가 얼마나 강한 수준인지를 잘 보여준다.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세계 지도죠. 이게 규제가 강한 나라와 규제가 약한 나라를 비교해 놓은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한국이 무슨 색깔이에요? 한국이 무슨 색깔이죠? 여기 한국이잖아.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규제가 강한 나라야. 여기 초록색이 있죠. 초록색은 규제가 약한 나라예요.
그리고 오렌지색은 뭐 인비트윈,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빨간색이에요. 근데 빨간색 국가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떤 나라가 빨간색 국가예요? 러시아가 빨간색 국가예요. 중국이 빨간색 국가, 인도, 튀르키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멕시코. 규제 수준으로 보면은 이 러시아하고 중국은 어떤 특징이 있죠? 국가 자본주의 국가예요. 국가가 자본주의를 재단하는 나라예요. 시장이 재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자본주의를 재단해요. 중국의 경우 예를 들어서 국가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기업인들은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들 여러분들 많았는데, 그렇게 국가가 통제력이 강한 국가하고 한국이 이게 비슷한 수준의 빨간 적색 국가였다. 이게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얼마나 지독하게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규제가 그렇게 강하면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규제가 강하면은 이걸 잘 몰라. 여기 보시면은 이건 OECD에서 실제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규제하고 경제적 성과는 규제가 낮으면은 경제적 성과는 높아진다. 왜? 규제가 낮으면은 생산성 증가가 용이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총생산도 늘어나고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고 기술 진보 속도는 빨라지고 노동 생산성은 향상된다. 그래서 규제가 왜 중요하냐? 왜 모든 정부가 김대중 정부 이후에 모든 정부가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느냐? 왜? 규제가 그분들의 퍼포먼스, 성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의 퍼포먼스는 뭡니까? 경제가 계속 발전하는 거겠죠. 근데 경제를 발전시키려면은 규제를 개혁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 적색 국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지표인데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그 체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그 나라의 경제력을 갖고 성장을 몇 프로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잠재 성장률이에요. 근데 잠재 성장률은 이미 미국과 같은 거대 국가들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언제 고도의 성장을 했어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을 했어. 이미. 그래서 대부분 고도 성장기가 지나가면 저성장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도 그 패스를 밟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경제력 격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 국가고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에 비하면은 총 GDP 수준을 보면은 아직도 형편없이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많고 경제 규모도 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악화된 거예요.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그래서 미국은 1인당 GDP가 5만 달러 수준이잖아요. 한국은 이제 3만 달러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미국 수준으로 가려면 1인당 GDP가 5만 달러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미국이 성장하는 것보다 한국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야지 우리가 5만 달러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여기 보시면은 2021년하고 2025년, 2019년도에 만든 자료인데 그러니까 지금이죠. now. 현재 19년도에 예측했을 때 2023년에서 2025년이 되면은 한국과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똑같아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과 같은 한국의 경제력 규모하고 미국의 경제력 규모하고 따져봤을 때
미국은 경제의 덩치가 워낙 크고 경제 발전의 역사가 100년 정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건 당연하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견해인데, 한국의 경제 발전 50년 채 안 돼 가지고 미국 수준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저는 공직을 끝나고 무슨 활동을 하고자 했냐면은 손자 사랑 모임이라는 걸 하려고 그랬어요. 손자 사랑 모임. 여러분들은 별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사회활동을 할 때는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쓴 책에 함께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책이 있어요.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함께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어. 함께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 지독한 규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업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거는 그 글로벌 기업, 그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100대 뭐 고속 성장하는 신산업 기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고속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은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비상장 기업을 얘기하는 건데,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에는 100대 유니콘 기업에 59개가 있어요. 중국도 12개가 있어. 한국은 몇 개? 하나입니다. 규제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산업에서 비즈니스를 개척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업이 많아야지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일자리를 확보할 거 아닙니까? 기업이 대기업이 됐건 중견기업이 됐건 중소기업이 됐건 이 기업이 흥해야지 일자리가 창출돼요.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농업도 기업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 기업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보면은 2022년도 현재 2017년도에 100대 유니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유니콘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 유니콘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몇 개가 할 수 있어요? 45개가 할 수 있어요. 그럼 100대 기업 중에서 55개 비즈니스는 한국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규제에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셔야 될 거는 규제가 1% 부족하면은 100% 부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한적이라는 게 없어요. 온전한 사업을 못 해. 그래서 따져보면은 한국에서 이 100대 사업 모델 중에서 불가능한 게 몇 개냐? 57개입니다. 57개 사업은 한국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경제에 오퍼튜니티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규제 때문에.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하고 2022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규제개혁 속도가 느린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2017년에 불가능한 사업이 몇 개였어요? 56개였죠. 제한적 가능도 불가능이나 마찬가지니까 56개였어. 근데 2022년도에는 55개로 하나 줄어들었어. 하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 2017년도에 불가능했던 사업은 2022년도에도 불가능하더라. 한국에서. 얼마나 정부가 규제 개혁한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는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규제는 어떤 특성이냐면은 악성 종양 같은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암에 걸리면은 여러분들의 체력이 빨리 소진되죠. 제대로 활동할 수 없죠. 국민 경제의 규제는 그런 암적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규제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농장을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규제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아요. 규제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농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도로 확보해야 되죠. 그렇죠. 농장 하나 만들려면 도로 확보해야 돼. 그것도 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몇 미터 도로, 뭐 5미터, 뭐 8미터 도로 이런 거 있잖아요. 농장을 하는데 도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진입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비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농업을 종사하건 상업을 종사하건 아니면 산업을 종사하건 여러분들이 쓰는 비용들의 거의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비용 말고 여러분들이 지급하는 비용의 상당수가 규제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많다는 소리는 기업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을 갉아먹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수익이 떨어지는 거야. 왜? 쓸 돈이 많으니까.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뭐 비닐하우스를 할 때 뭐 비닐하우스 문을 2개로 만들 건지 하나로 만들 건지 일일이 그런 여러분들의 그 경영 활동과 관련된 들어가는 비용을 그걸 규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규제예요. 그게 다른 게 규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산업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비용이 다 규제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여러분 기업의 체력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가 규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나라에 정말 엉터리 같은 규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화물선에 차량을 24대를 싣는데 운전자는 12명만 탈 수 있다. 화물선에 물건을 싣고 트럭을 화물선에 싣잖아요. 예? 근데 트럭은 24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운전자는 12명밖에 못 들어가요. 아니 이게 여러분들 상상이 돼요? 이런 규제가 있다는 게, 대명천지 한국에 이런 규제가 있다는 게 상상이 되시냐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인공장이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인공장이면 사람이 없다는 소리야. 사람이 없는 공장에다가 인력 보호 장치를 곳곳에 만들려고 해요. 인력 보호 장치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음식물 배달을 할 때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해가지고 5층까지는 배달통을 들고 배달해야 되는 거. 그런 숨은 규제가 우리 경제를 갖다가 갉아먹고 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많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은 수익률이 떨어져요. 수익률이 떨어져. 제가 깜짝 놀란 게 2015년도에 중소기업의 인증 규제를 제가 전수조사해가지고 인증을 쉬운 3개를 다 없애버렸어요. 쉬운 3개를 없애버렸는데 지난 정부에서 인증이 70개가 늘어났어. 여하튼 없앴는데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하튼 근데 그 인증 규제를 할 때 조사를 해봤더니 중소기업들의 조사 대상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야. 평균 영업이익률이 3%. 그런데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 퍼센트?
6%예요. 영업이익률보다 더 많은 돈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해요. 그럼 인증 비용을 만약 2% 정도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률이 10%가 되는 거야. 대한민국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대기업이건 중견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왜 영업이익률이 낮아?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규제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계 기업을 좀 얘기하는 건데, 영업이익을 갖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회사를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이익을 창출해야지 투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익을 갖고 이자도 갚지 못하니까 그 기업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망하는 기업. 우리나라에 이렇게 망하는 기업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 42.3%예요. 42.3%. 우리나라 기업의 42.3%는 망하고 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과도한 규제로 인한 영업이익이다. 근데 왜 규제가 이렇게 안 없어지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제 카르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규제 개혁의 가장 큰 적은 관료들이에요. 이게 공무원들 많이 계신데, 다른 말로 하면 규제 개혁의 가장 큰 적은 공무원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 규제를 만드는 사람이 관료들이에요. 우선 첫째, 아까 양성종양에 대해, 암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암의 세포는 누가 뿌립니까? 한국에서. 암의 세포는 국회가 뿌리고 있어요.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규제를 계속 만들어대니까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갖고 운영하는 시행령, 시행규칙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국회가 법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국회가 법을 제대로 과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만든 걸 갖다 운영하다 보니까 영어로 코레터럴 데미지라고 하나요? 그냥 부수적인 피해를 입는 게 관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료들의 카르텔.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은 한 기업이 고용해야 되는 전문가들이 종류가 몇 개가 되냐? 11개나 돼요. 11개. 이 전문가들,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이 직종은 정부가 산업안전법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직종이야. 만드는 직종. 이 사람들을 다 채용하려니 기업은 코스트가 높아지겠죠. 과연 이 11개 직무가 다 이렇게 세분돼서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드니까 안전관리 전문기관도 만들고 안전보건교육기관도 만들고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도, 이게 다 정부 주변에서 먹고 살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정부가 산업안전 기준을 낮추고 안전관리자 직무를 갖다가 통폐합을 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타격을 받아요? 이 기관들이 타격받아요. 이 기관들의 장은 또 누구야? 누구예요? 민간 기업인데 기관들의 장이 다 X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문이라고 하죠. 회전문. 그 회전문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만연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게 적을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 중에 하나는
사무관이 나가는 자리에, 과장이 나가는 자리에, 국장이 나가는 자리에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자리의 숫자가 3,000개가 넘는다는 부처도 있어요. 그 자리 다 어떻게 만들어지냐? 다 이 규제 카르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다음에 각종 보고 의무도 과다해요. 이게 산업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이 정부에다가 보고해야 되는 보고서 내용이에요. 자, 이런 보고서, 유해방지계획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종업원이 500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려워요. 자체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부에다 컨설팅을 주겠죠. 그 컨설팅 업체라는 또 기생 집단이 생겨요. 아마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제 그 신문사 후배가 강원도 어떤 군에서 치유 마을 사업을 갖다가 수주를 했어. 1억 원이야, 1억 원. 1억 원짜리 사업을 수주를 했어요. 근데 2년이니까 첫 해에 5천만 원, 둘째 해에 5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수주했다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군청에서 전화가 왔어. 어떤 전화냐? 이 치유마을 사업을 당신이 선정됐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전문성이 있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난 뭐 기자 생활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나 혼자서 만들 수 있어. 그랬더니 아니야 부족해. 그래서 할 수 없이 2천만 원을 주고 컨설팅을 해요. 한 해 쓸 수 있는 예산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컨설팅했습니다. 장성군도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게 다 규제로 먹고 사는 그런 집단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료들의 생존 본능과 관련해 가지고 관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오류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미처 예측하지 못한 위험한 제품을 허가해 주는 거. 이종 오류는 실제로 안전한 제품을 허가하지 않는 거. 자, 관료들한테 어떤 오류가 더 치명적일까요? 1종 오류, 2종 오류. 어느 게 더 관료들의 앞날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요? 1종 오류죠. 1종 오류 택하면은 불안전한 제품을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가나 마찬가지예요. 가습기 살균제 해가지고 나중에 줄줄이 구속되고 그러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1종 오류를 기피하려고 무지 애를 써요. 무지 애를 써요. 근데 2종 오류에 대해서는 돈 케어야. 2종 오류는 뭐예요? 실제로 안전한 제품을 허가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안전한 제품도 그냥 기후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후에서 허가하지 않는 거예요. 규제가 강화되는 과도한 안전 규제, 바로 이런 심리에 기저를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규제가 얼마나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냐는 이 분의 케이스를, 이분 혹시 아세요? 김정용 박사라고 1979년에 한국 최초로 B형 간염 백신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간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1979년에 간염 백신 물질을 갖다가 발견을 했어. 자, 물질을 발견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생산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간염 백신을 맞춰가지고 국민들이 간염 백신으로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B형 간염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 4년이 걸립니다. 만들어 놓고 4년 동안 생산을 못해. 만들어 놓고 4년 동안 생산을 못해.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거예요, 이게. 백신 물질을 세계 최초였어. 근데 4년 동안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사이에 미국하고 프랑스가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83년에 한국의 식약처도 결국에 가서는 허가를 내주는데, 그 허가를 내줄 때 어떻게 허가를 내줬냐면은 프랑스하고 미국의 공장 분석 보고서에 기반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줍니다. 아니, 세계 최초인데 세계 최초를 만들어 놓고 규제 때문에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규제 때문에. 근데 그 규제가 있는 규제면 괜찮은데 없는 규제예요, 없는 규제. 간염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시설을 어떻게 조직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재빨리 미국이나 프랑스 걸 베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꼭 우리 걸 만들어야 돼. 우리 거 만들려고 기다리다가 미국하고 프랑스가 간염 백신을 세계에 내다 팔기 시작하니까 그때 가서 미국하고 프랑스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허가를 내줍니다. 이게 오퍼튜너티 코스예요. 기회비용이에요. 규제로 인한 규제비용.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특히 어떤 규제가 암적 존재냐 하면 노동규제, 환경규제, 인증규제. 이건 이제 중소기업들이 얘기하는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느 분야가 규제가 심하냐. 노동 고용 규제가 심하고 산업안전 규제, 그 다음에 입지 규제, 환경 규제. 보면은 고용 안전, 입지 환경은 항상 따라다니는 규제의 종류입니다. 규제의 종류. 그래서 노동 안전, 환경 인증 규제의 활발탈퇴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규제가 이렇게 그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 규제에는 규제의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규제의 원칙. 규제의 원칙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거 제가 규제의 원칙을 한국이 규제의 원칙이 없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만들어 봤는데 그냥 제 생각을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미국하고 OECD의 규제의 원칙을 기초로 해가지고 한국적 상황을 감안해서 만든 게 이 규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기능하는 규제 시스템, 안전과 성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자, 규제 과학지를 견제하자, 이해관계자 목소리 제대로 수렴하자, 검증 가능한 성과 목표, 유사중복 규제 배제, 간접적 수단, 네거티브 방식, 비용 편익 분석을 제대로 하자, 국제 기준과 조화된 최소 규제를 하자, 미래 기술 발전을 선도하자, 상시적으로 진단하여 보완하고 폐지하자. 그래서 이 원칙은 어떤 때 적용, 우리가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규제를 평가할 때 이 잣대를 갖고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 잣대를 갖고. 예, 좋은 규제의 조건인데 이거는 비슷한 내용이 제가 이 규제의 원칙을 만들 때 여기 보면은 안전과 성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자고 써 있죠. 한국의 행정규제 기본법에 규제의 원칙이 딱 세 줄이 있어요. 세 줄이 있는데 거기에 성장은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안전이야. Of course. 물론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안전만 국가의 책임이에요? 먹거리도 국가의 책임이에요. 경제의 발전과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혁신도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규제 기본법은 이 부분은 빼먹었어. 그냥 안전만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전규제가 엄청나게 셉니다.
여러분들 환경 규제로 농사 짓는 분들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조그만 산업체 하시는 분들, 공단에서 어렵사리 사업하시는 분들 환경 규제로 그거 준수하느라고 여러분들 비용을 많이 지출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미국이 이 General Principle of Regulation이 이것이 제가 미국의 규제, 한국의 규제 조정실 같은 조직이 미국에는 대통령실에 있어요. 미국 대통령실에 OIRA라는 조직이 있는데 오이라 관계자하고 제가 화상회의를 지난 봄에 했는데 그 오이라 관계자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게 헌법이라는 거예요. 미국 규제의 헌법이 바로 오바마 프린시플입니다. General Principle of Regulation.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행정명령이에요. Executive Order.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Our regulatory system must protect while promoting. 한국의 규제 관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프로텍트만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핸디캡트, 반쪽 공직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프로모팅이라는 컨셉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례안을 만들거나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국민의 안전. 근데 그 안전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은 장성군에 와서 사업할 기업이 없어. 장성 국민들의 생활의 향상은 어떻게 이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했다. 이 원칙들을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몇 개만 설명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국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국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 국가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국가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치매노인 관리를 위해서 요양보호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근데 그 국가가 직접 요양보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을 동원시켜 민간의 협조하에서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왜? 요양보호사 전체를 공무원으로 만들다 보면은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복지 혜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민간의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꼭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 지역화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화폐를 모든 지자체가 발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안이 제출됐어요. 그럼 지역화폐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지.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다 만들어. 그래서 국가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 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일을 국가가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서 시도한 배달앱. 아니 쿠팡 이런 데가 너무 돈을 많이 받아 처먹으니까 야 이거 국가가 직접 하자. 그래서 경기도에서 배달앱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죠? 아니 시장에 있는 쿠팡하고 캐럿 이런 데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살아남지 못하죠. 살아남지 못해요. 여수 경도에 가면 골프장 좋은 거 있죠. 여수 경도 CC. 여수 경도 CC가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다가 완전히 이 폭망하는 상황이 돼서 민간기업체한테 넘겼어요. 민간기업체한테 넘긴 다음에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민 서비스를 고안을 할 때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국가가 이 일을 꼭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일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시장 실패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 실패라는 게 뭐죠? 독과점, 기업이 횡포해요. 그래서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기업들이 시장에서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가격 정책을 한다든지 물량을 조절한다든지 지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은 모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도 가장 크리티컬한 미스테이크를 저는 뭐라고 보냐면은 그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화학 물질의 정보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기업이 제일 잘 알고 있죠. 그럼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돼요. 근데 기업들은 뭔가 조금 이 구석이 있으면은 정보 공개를 안 합니다. 기업이 시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업이 시민을 속이는 경우에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야 너네들 그러지 마 해가지고 각종 규제를 도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가 그렇게 시장에 개입했는데 실패했어.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경우를 우리는 정부 실패라고 얘기해요. Government failure, Market failure가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Government failure가 있어요. 근데 Government는 액션을 취할 때 뭐를 항상 근거로 해요?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하죠. 법률 아니면 조례 이런 거에 의해서 근거로 해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 실패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해결하거나 경쟁을 강화해가지고 해결하거나 여러 가지 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많은데 정부 실패는 교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례 개정하는 거 쉬워요? 장성군 의회에서 조례를 한번 개정하겠다. 장성 군수께서 시의회에다가 조례 개정해 주시오 하면은 일주일 안에 개정되는 거 보셨어요? No way. 그러니까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모든 정부에는 한 번 만들어지면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 엉터리인지도 알고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고잉 해가지고 그 기업들이나 시민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 있는 법이에요. 민식이법도 문제 있는 법이에요. 민식이법 이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까? 안 줄었어요. 안 줄었어. 그럼 민식이법을 개정해야 될 거 아니야. 효과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란 거야. 제가 이제 한양대에서도 가끔가다 강의를 하는데 민식이법 시행 딱 되고 나서 한양대에서 저희 집이 상일동인데 상일동까지 오는데 계속 해가지고 스쿨존이야. 스쿨존. 계속해서 스쿨존이야. 아마 거리의 한 3분의 1이 스쿨존인 것 같아요. 달리다 보면 스쿨존, 달리다 보면 스쿨존, 달리다 보면 6차선 도로도 스쿨존이 있어요. 그렇게 잘못 만들어진 법을 고치는데 어느 하설이에요. 그 법 고치겠다고 손드는 국회의원도 없잖아요. 그런 거 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국회는 절대로 내가 법을 잘못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없어.
행정부도 마찬가지야.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정부가 잘못을 저지르면 고치기가 더 어려워요. 시장에서 잘못이 벌어지면 정부가 세게 들어가가지고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데 정부가 잘못한 거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과 성장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거 안전 원리주의, 안전 지상주의 뭐 이런 것에 매몰됐냐면은, 이게 경상남도 거제도 대형 조선소에서 인명사고가 났어요. 인명사고가. 그랬더니 조선소 전체를 셧다운 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조선소 가보셨어요? 조선소에 도크가 있죠, 도크. 도크 단위로 조선소가 있잖아요. 이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는 도크가 5개나 되는 조선소예요. 도크가 5, 도크 하나에 축구장 몇 개가 되잖아요. 그 넓은 지역을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폐쇄시켜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여의도만한 크기의 조선소에 도크만 7개 내지 8개인데 도크하고 도크 사이의 간격도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가지고 조선소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차 타고 다니는 거, 걸어서 다닐 수 없다는 거,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니까 조선소 전체를 셧다운 시킵니다. 무책임한 정부 행위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규제 과학주의는 위험에 대한 평가인데, 우리는 그 안전 연료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규제들이 도입돼요.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고, 민식이법도 마찬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에서 떠들어. 언론에서 떠들면 국회가 그때는 아주 기민하게 행동해서 또 법을 만들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만들어진 법률일수록 엉터리 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률일수록.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위험을 할 때 그러한 안전에 대한 위험을 대처하는 방법은 위험을 평가를 먼저 해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위험을 관리해야 됩니다. 위험 평가가 있고 위험 관리가 있어. 한국은 위험 평가는 없고 위험 관리만 있어. 위험 평가는 없고 위험 관리만 있어. 그래서 민식이법에서 가장 잘못은 뭐냐면은, 자 그래 그 교통사고의 시간대별 뭐 이런 그다음에 도로 여건, 교통사고에서 가장 크게 관계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면도로에서 사고 많이 나죠. 도로에 헤드라이트 있죠. 헤드라이트의 밝기가 교통사고에 영향 많이 줍니다. 그러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평가한 다음에 법률을 디자인했으면 훨씬 더 좋은 법률을 만들었을 텐데, 우리나라에 빠진 게 이게 리스크 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리스크 평가라는 게 뭐냐면은 위험이 발생할 확률하고 위험이 미치는 영향을 갖다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2x2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위험이 가져올 충격파도 큰 경우, 그래서 2x2 매트릭스라면 우리가 위험을 평가를 한 다음에 관리할 분야가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여기. 그죠? 확률이 높고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정부의 행정력을 어디다 투입해야 돼요? 어디다 투입해야 될까요? 정부의 행정력을 여기다 투입해야 됩니다. 이건 실제로 호주 국세청에서 만든 자료인데, 호주 국세청의 통계에 보면은 위험에, 이거는 이 국세청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납세 대상자들이 범죄를 일으킬 확률에 대한 통계예요. 범죄를 일으킬 확률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그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납세자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시민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시민이에요. 규제가 가장 나쁜 이유는 뭐냐면은 2%의 나쁜 사람을 잡기 위해서 98%의 국민을 조지는 게 바로 규제예요. 2%를 잡기 위해서 98%를 조져. 2%를 잡기 위해서 98%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2%를 잡기 위해서. 근데 규제가 관심을 둬야 될 대상은 범죄 저지를 확률도 높고 범죄의 규모가 컸던 히스토리가 있는 납세자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다. 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렇게 선량하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군청에서 군청 위생과에서 그 요식업소 안전 위생 점검 나가시죠.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선정해요? 어떤 음식점을 방문하겠다. 그걸 어떻게 선정하죠?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시나? 어떻게 선정해요? 한국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이 그냥 랜덤 시렉션이야. 랜덤 시렉션. 랜덤 시렉션이 뭡니까? 그러니까 업체가 쫙 있으면은 뽑기해가지고 하는 거야. 뽑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명단이 쫙 있으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10개 업체를 뽑아줘. 그러면 10개 업체를 뽑아줘요. 그럼 거기를 가는 거야. 그게 이제 랜덤 시렉션이야. 랜덤 시렉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선정된 10개 음식점이 다 여기 있는 업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좋은 음식점이야. 모든 법규 잘 따르고. 근데 랜덤 시렉션을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뽑힐 확률이 커지겠죠. 미국에서 국세청에 한번 걸리면은 사업을 포기해야 돼요. 국세청에 한번 걸리면. 미국 국세청은 어떻게 하냐? 조사를 해요. 그래서 가짜 손님을 보내가지고 그 음식점이 얼마나 영업이 잘 되는지를 미스터리 커스터머를 보내가지고 다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 이 음식점의 연간 매출은 얼마일 거다. 근데 세금 보고를 이것밖에 안 했어? 그럼 쫙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세청 조사 받으면 그냥 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망하는 걸로 알고 있어. 국세청 조사를 받으면. 왜? 국세청이 비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랜덤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음식점에 가가지고 또 아니 공무원들이 보면 다 그냥 지저분하지.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는 뭘 신어야 돼요? 주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미끄러지지 않는 부츠를 신고 주방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지키는 음식점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지 않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법을 집행한다는 사람들이 랜덤 시렉션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 더 아주 죄질이 나쁜 거는 랜덤 시렉션 했다고 하고 전화해 주는 거야. 간다. 뭐 이런 식의 그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미국식으로 진짜 문제가 될 만한 사업자를 골라가지고 그 업자한테 교훈적으로 페널티를 매겨가지고 경종을 울리는 방법이 훨씬 더 국민들의 준법 정신을 키우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자. 근데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자고 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1, 2, 3, 4번 중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의 수렴의 의미를 제대로 말한 게 뭘까요? 1번,
이해관계자들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거. 둘째, 이해관계자들 모두의 의견을 경청. 이해관계자 의견이 중요한 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비대면 진료 관련해 가지고 이해관계자가 누구 있죠? 비대면 진료 의사들 있죠. 약사들 있죠. 비대면 진료 관련해 가지고 또 환자 단체가 있어요. 이게 다 이해관계자예요. 법규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법률을 만들 때는 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1번일까 2번 이해관계자들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는 거예요. 듣는 거. 3번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합의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거. 4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거. 어느 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정의일까요? 어느 게 정의일까요? 이게 정답 맞추신 분은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4번이라고 말씀하신 분 누구세요? 자,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는 게 의견 수렴이에요. 의견 수렴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샌드박스라고 있죠. 샌드박스 장성군도 뭐 하는 거 있나요?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샌드박스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업자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아와라 이거야. 아 그게 무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야. 아니 난 그 제도를 갖다가 허용을 한 주체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욕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가서 동의 받아와. 그럼 지는 뭐야? 지는 왜 있어? 왜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정의는 뭐냐면 공무원이 서로 상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국민한테 이로운 국민의 최선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에요. 듣는 게 아니고 합의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재산권이 관계되어 있으면 합의가 중요하겠죠. 재산권이 아닌 한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서 여러분들이 장성군민의 100% 의견 수렴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100%까지는 안 돼도 적어도 컴퓨터나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의 의견은 100% 수렴할 수 있어요. 디지털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국민들한테 어떤 설문을 만들어 가지고 AI 시스템하고 연결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전화를 해서 나는 AI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의견을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의견을 받으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 내용을 받은 사람이 컴퓨터로 써야 되잖아. 컴퓨터로 쓰는 것까지는 다 괜찮은데 100명을 의견을 들었으면은 컴퓨터로 100장밖에 안 되니까 100장을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에센스를 뽑아내면 되는데 1000명이면은 1000장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10,000명이면은 10,000장을 읽어봐야 돼. 장성 국민이 4만 몇천 명이니까 4만 명의 의견을 들으면 4만 명의 의견서를 다 읽어봐야 돼.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대에는 AI 로봇이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 인식한 거를 종합해 가지고 종합 보고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정을 할 때도 가급적 100명의 의견 듣는 것보다 1000명의 의견 듣는 게 좋은데 1000명의 의견을 어떻게 듣지? AI 모델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프랑스가 디지털 공화국법을 만들면서 1단계에서 온라인으로 5,000명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이게 2017년 얘기야. 그 이후에 기술이 더 발달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5,000명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능해요? 그 5,000명의 의견을 디지털 수단으로 다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도 다 디지털 수단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프랑스 역사상 가장 많은 민간의 참여를 전제로 한 법을 만든 거예요. 일단 법에 대한 의견을 물은 다음에 조문을 만들어요. 조문, 디지털 공화국법의 조문. 그 조문 각각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조문 각각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회가 법안 만들면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시민조사한 적 있어요? 없어.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법은 그 세상을 열었습니다. 장성군에서도 특히 의회에서 조례를 위반을 할 때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모든 규제가 이제 성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빈병 보증금 제도 아시죠? 빈병 보증금 제도의 목표가 뭐죠? 빈병 회수율을 높이는 거야. 모든 법규를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적어야 돼요. 빈병 보증금 제도를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다 그러면은 이 제도를 도입하고 1년 차에는 빈병 보증금 제도를 몇 프로 향상시키겠다. 2년 차에는 몇 프로 향상시키겠다. 3년 차에는 몇 프로 향상시키겠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를 우리나라 법규는 전혀 만들어 놓지 않아. 그러니까 빈병 보증금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한 빈병 보증금 반환율이 한 3% 포인트 정도 높아졌어요. 3% 포인트 정도. 근데 3% 포인트가 100%에서 3%니까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적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법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법이 빈병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3차 년도에 빈병 보증금 회수를 1차 년도에 비해서 5% 포인트 높이겠다라는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안 정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률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목표를 달성하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 조례 만들 때 반드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 법률이 예를 들어 중대재해법 있죠.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은 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이야. 그죠? 근데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리고 중대재해법이 그 법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대재해,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한국은 10만 명당 4.6명 정도 돼요. 영국은 얼마인지 아세요? 0.7명 정도예요. 한국이 6배 높아. 그럼 중대재해법 만들 때 그 4.6명을 3.0명으로 2030년까지 내리겠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없으니까 성과를 측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사 중복 규제를 배제하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얼마나 엉터리를 만드냐면은 중대재해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중대재해법에 시행령 제9조 2항의 1에 보면은 모든 기업은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제9조상 안전보건관계법규의 이행 여부를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해라.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해라. 굉장히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는 법률 같죠.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중대재해법을 달달달달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봤어. 이 구조사항에서 얘기하는 안전보건관계법규가 뭔지 모르는 거야. 법 어디에도 안전보건관계법규의 정의와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법을 만드니까 죽어나는 거는 우리 국민들, 기업인들,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울산 세이프티라는 단체에서 울산 세이프티라는 단체가 뭐냐면 한 3,000명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울산이 중화학공업단지잖아요. 그래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울산 지역에서 산업안전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6개월에 한 번씩. 근데 법 어디를 봐도 무엇을 보고하라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 법전을 달달달달 다 뒤져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몇 개? 75개가 나왔어. 법만 75개예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따지면 한 300개 되겠죠. 300개 법률의 이행사항을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래.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 규제, 네거티브는 네거티브 규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기준과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한국은 아직도 의사협회랑 정부랑 싸우고 있는데 한국처럼 원격 진료, 원격 모니터링, 원격 조제가 불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 한국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 이거 갖고.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 여러분 미국은 유전자 검사가 어느 수준으로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검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갖다가 분석을 해. 그래가지고 사이트에서 그 음악을 여러분들한테 권고하고 듣기를 권해요. 유전자 분석 기술이 거기까지 갔어요. 한국에서는 그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아직도 못하는 게 너무 많다 한국은. 그러면 장성군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군에서는 할 수 있는데 장성군에서는 할 수 없는 거 혹시 있는지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진단한다.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자 보십시오. 10년 넘은 법률이 50%가 넘어. 10년 법률.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변하죠.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변해. 요즘처럼 디지털 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해. 그럼 법률도 그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고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년 넘은 법률이 50%야. 10년 이상이 33%나 돼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것도 7.3%야. 30년 이상도 있어. 10%는 30년 이상 된 법률이야.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지 않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례나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세요. 그 조례 만들어진 지 몇 년 됐는지. 10년 이상 된 조례가 있으면은 그 조례가 지금 메이크 센스한지 타당한지를 여러분들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정의뢰 준칙 있는 거 아시죠? 가정의뢰 준칙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에? 가정의뢰 준칙 모르시는 분들 많죠? 가정의뢰 준칙 아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가정의뢰 준칙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다 가정의뢰 준칙을 위반해 가지고 결혼식을 했을 거야. 검소한 차림으로 결혼식을 해야 돼. 검소한 차림으로 결혼식을 해야 돼. 음식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상식선에서 제공해야 돼.
이런 게 우리나라 옛날에 법률이었어요. 그런 법률이었어. 그 다음에 지독하게 그 뭐라고 그래요? 남녀 차별적인 법률이에요. 왜 이 가정의례 준칙이 남녀 차별적이냐면은 제사는 장자만 지내도록 돼 있어. 딸은 제사를 지내면 안 돼. 이것에 따르면. 이런 낡은 법률이 아직도 한국에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다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있어요. 자, 지방정부의 규제 역시는 규제개혁 우수 사례를 보면 장성군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23년도 3분기 적공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정 우수 사례로 평가됐어요. 우수상. 잘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정부가 위임한 범위, 정부의 그 법규는 광업, 제조업, 건설, 운수업에도 지원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장성군에서 조례를 못하게 한 거야. 이미 법은 바꿨는데 장성군이 뒤늦게 한 거야.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아요. 제가 2015년도에 규제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지방규제 전수조사를 했어요. 모든 조례를 4만 몇천 건의 조례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봤더니 세 가지 유형이 나와. 상위 법령과 불일치. 상위 법령과 불일치.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만 근거를 둔 임의규제. 이건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냥 임의로 조례를 만든 거야. 조례를 만들 때는 법적 근거 있어야 됩니다. 이양사무가 아닌 경우에. 상위 법령 위임 사항은 소극적으로 적용한 규제.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와 사업계 이격거리를 기준할 때 상위법에서는 100m까지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주유소 간 거리를 100m다. 2km다 이렇게 상위 법령에서 2km까지 2km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해라. 그럼 이 이격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경쟁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제한한 맥시멈을 적용을 해. 2km를 적용을 해. 아니 2km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는 지방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뭐 500m로 한다든지 1km로 한다든지 아니면 도심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이격거리를 갖다가 달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야. 무조건 2km야.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한테 자율권을 주는 하나의 형식인데 자율권을 포기를 하는 거야. 그런 규제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령 불일치, 근거 없는 거,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거. 그래서 사례가 여기에 좀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이 2017년도 규제지도 이거 아세요? 규제지도 있는 거? 규제지도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아세요? 제가 규제조정실장 할 때 대한상이랑 전국 규제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업 체감도 하고 경제활동 친화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었어. 빨간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했는데 S, A, B, C, D로 나눴는데 빨간 게 S야. 오렌지가 A, B, C, D. 그래서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했냐 보면 여기 공장 설립에 들어가는 거, 입지 제한, 경사로,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거, 다가구 주택 신축, 음식적 창업이 얼마나 쉬운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기업 유치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 5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기업 활동, 장성군이 기업 활동에 친화적인지 아닌지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장성군은 뭐였다? A였어요. A. 이게 A죠? 장성군. 맞죠? A. B, C, D가 아니고 A이기 때문에 S가 아니라서 좀 아쉽지. 그러나 A로 한 것만 해도 잘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장성군이 기업체 감도에서는 18이야. 근데 경제활동 친화동에서는 228개 지자체 중에서 41위예요. 2017년도에. 이게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이 지도를 만들고 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하고 난리가 났어. 이 점수를 더 받게 하기 위해서. 기업활동 친화성 지수가 특히 크리티컬해요. 기업을 유치해야 되니까. 근데 장성군의 경우는 보면은 공장 설립은 B고 다가구 주택은 굉장히 어려운 측이고 음식점 창업 지원은 괜찮은데 특징은 S는 하나도 없고 다 A나 B다. 그다음에 순위가 40몇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공장 설립의 경우에는 부문별 점수는 88이야. 228개 지자체 중에서 공장 설립과 관련한 규제가 88번째다. 1등이 아니고 88이야. 규제가 좀 많다는 얘기겠죠.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지도라고 보는데 없앴어, 정부에서. 여러분들, 제가 공무원 생활 딱 3년 해보고 깨달은 게 뭐냐. 좋은 제도는 빨리 없어져요. 좋은 제도는 빨리 없어져. 이게 무지 좋은 제도야.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난리가 났어. 경쟁이 벌어지고 귀찮은 거야. 이런 거 만들면은 매년 한 번씩 나의 성적표가 나오니까.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권유하는 거는 2017년도 통계로 돌아가서 장성군이 부족한 게 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장성군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된다. 조례 설정할 때 일모를 적용하자는 얘기, 이건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규제개혁에 이제 공감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개선한 규제 중에서 30%는 법규를 한 자도 안 고치고 있어요. 법규 한 자 안 고치고 규제 개선을 해줬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공무원이 자기의 재량권을 발휘해서 규제를 개선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공감에 근거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공감에 근거한다. 공감은 뭐냐면은 나의 손해가 없음에도 남의 손실을 안타까워하고 나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행복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공감이다. 아담 스미스가, 여러분들은 자본주의를 만든 아주 괴상망측한 영감탱이로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기 전에, 자본론이 아닌 국부론을 쓰기 전에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줬어요. 그 도덕 감정론의 이기심에 대해서 이기심과 동정심에 대해서 정의를 냈어요.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원천은 뭐냐? 동정심이에요. 공무원들이 동정심을 갖지 않으면 국민들의 행복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질 수 없겠죠. 국민들의 애달픈 사연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껴야 돼요. 제가 하남시 공무원이 와가지고 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당황하게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공감했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들 다 불러가지고 회의 한 서너 차례 해가지고 버스 노선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공감할 때 규제 개혁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주유소 상업시설, 요즘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주유소에 버거킹 있는 거. 제가 규제조정실장 갈 때만 해도 이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주유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주유소 숫자가 3만 개 넘었다가 지금 만 개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주유소가 디크라이닝 산업이야. 사양 산업이야. 왜? 전기차도 생기고 그러니까 주유소가 옛날만큼 사업이 안 돼요. 옛날엔 주유소 하면은 부자였잖아요. 요즘 주유소 하면은 부자라는 소리 못 듣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부지를 상업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막 정부가 반대해서 못하게 했어요. 그거 해줬어요. 막걸리 포장재 얘기는, 이거는 막걸리 포장재를 하나 바꾸는데
그 조그만 막걸리 제조업체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포장재를 정부가 자꾸 바꾸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막걸리 포장재에 몇 개 부처가 할 말이 있는지 아세요? 7개 부처가 막걸리 포장재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7개 부처가. 7개 부처가 각각 다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1년에 7번 포장재를 바꿔야 돼요. 매출 2억도 안 되는 막걸리 업체가 7천만 원을 써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규제 조정 회의를 해가지고 2년에 한 차례만 받도록 2년에 한 차례만 바꾼다. 수박꼭지 이건 뭔지 아세요? 이 사례 아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이 여기 수박 농사 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을 텐데 이 사진의 특징이 뭐예요? 꼭지가 없죠? 옛날에는 꼭지 없으면 시장에 내다 팔지 못했어요.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꼭지가 있어야지 신선하다. 라는 무슨 비슷한 뭐 정부에서 관리하는 무슨 뭐 서류가 있어가지고 꼭지 없는 수박은 시장에 내다 못 팔았어요. 꼭지 없는 수박도 팔게 하니까 수박 농가가 200억 원의 손실을 만회합니다. 이것도 법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지켜 그러면 되는데 이 안타까운 사정을 수박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고칠 수 있죠.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제가 그 다음에 뭐 몇 개가 있는데 핵심은 뭡니까? 장성군 속의 장성군이 될 것인지 세계 속의 장성군이 될 건지. 여러분들 그 장성군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식자재 살 때 장성군 우대 있죠. 그 정책이 과연 장성군을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장성군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와서 사업하는 곳으로 바꿀 생각을 하셔요. 세계 속의 장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 울타리에서 지역민끼리 먹고 살겠다? 그건 그냥 그 아주 소화적인 마인셋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자, 책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꼭 보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이 영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감을 제가 한 2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은 주인공이 목공 일을 하던 목수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당신 일을 하면 당신 죽는다라고 얘기를 들어. 그래서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하면 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업수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업수당을 받으러 갔어. 실업수당을 받으러 가니까 실업수당 담당자는 당신이 취업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증명이 있어야지 실업수당을 주겠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실업수당 받으려면 노력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취업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걸 갖다가 막 설명하다가 안 들으니까 실제로 취업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력서를 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 그 철공소 비슷한 데서 전화가 왔어. 당신 우리가 채용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나는 일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실업수당을 받으려면은 그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취업은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철공소인가 하는 데서 복지과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놈이 사기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같은 정부에서 A 부처와 B 부처와 A과하고 B과가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취업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증명을 갖고 오지 않으면은
실업수당을 줄 수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의 애로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의 발현이 굉장히 부족한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국민의 불편이 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질문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시간이 돼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규제개혁에 대해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강영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5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